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저녁에 보내드리는 정치현안 직설입니다. 오늘은 특집으로 방송 꾸며봤습니다. 지난주에 최재형 목사, 김건희 여사 디오로백 수수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전하면서 천공이 국정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렸는데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공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과 최재형 목사 두 분을 모시고 지금 현재 김건희 명분백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들을 아시는 내용이라면 좀 더 깊이 있게, 모르는 내용이라면 오늘 처음 듣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지금부터 55분 동안 진행되는 방송, 아마도 여러분 채널 떠나지 못하고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아,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 확실히 들도록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스픽스가 마련한 특집 정치현안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종대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요, 외신들 보도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BC,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영국 더 타임즈까지.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도, 브라질 5대양 6대주 예. 다 나갔는데, 제가 그 외신의 소리라고 방금 서울의 소리에서 방송을 하고 나왔는데요. 방송을 진행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앞으로 국빈 방문하긴 다 틀렸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 안 했잖아요. 근데 인도 언론에서 오늘 뭐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는데, 앞으로 저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기 인도에 가면 카메라 엄청 찍겠더라고요. 기사 내용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국내에 나온 여사 의혹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외신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도를 많이 합니까? 단 하나의 키워드였어요. 마리 앙뚜와네트가 너무 컸어요. 아, 그러니까 예, 이게 중국권 언론의 머리 제목이 대부분 단두대 황후, 예. 한국의 단두대 황후.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긴장감을 한껏 높여놨고, 네. 일본의 작작이라는 언론이 있는데 거기서는 뭐 윤 대통령 완전히 시력을 잃었다. 그 극우 언론이거든. 예, 뭐 보니까 그리고 브라질 언론 보니까 상세 기획 기사더라고요. 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자, 그러면 최초에 이 내용을 이제 폭로하셨던 목사님은 좀 착잡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게 국내 언론 레거시 미디어들의 입과 귀를 틀어막지 않았으면 외신 기자회견을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국내 언론들, 신문과 방송들을 대한 매체, 뉴미디어 말고 유튜브 말고는 다 이제 통제를 한 상황이니까 제가 평소에 대북 사역하고 통일운동하면서 북한 전문가로서 이제 외신에서도 많이 저를 인터뷰해 왔거든요. 그동안에도. 예. 몇 달 전에도 로이터 통신에서 낮은 선봉 때문에 한 2시간 인터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뭐 해외 언론도 다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외신 기자 클럽에서 할 때 또 모두 다 많이 모여줬고,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죠. 오히려 이제 외신이 더욱더 뜨겁게 보도하고 있고. 맞습니다. 네. 국내는 이제 문을 닫고 있었고. 어젯밤에는 MBC, 미국의 MBC하고 인터뷰를 또 했고요. 네. 이게 목사님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것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그냥 여기 우리 내국 동포가 아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에 또 많이 주목을 하더라고요. 자, 그 말씀은 이제 미국인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약간의 이제 가산점처럼 반영된 것도 있다. 뭐 이것은 저희 추측이긴 한데,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국제망신, 이렇게 가면 이제 앞으로 외교할 수 있느냐. 이런 망신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네. 이럴 때 한 번 있었고 최근에 과연 이런 적이 있었던가. 그런데 최근에 외신의 한국 기사가 제일 많이 나간 게 이재명 대표 피습입니다. 이게 외신에 거의 다 보도가 됐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외신 보도는 횟수는 비슷할지 몰라도 양이 그 기사의 길이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뭐 과거사까지 다 나오니까 이건 차원이 다르고 뭐 각종 자체 제작한 그 저 캐리커처라든가 뭐 자료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하더라고요. 어쨌든 외신이 이렇게 이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망신을 당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좀 지켜보시고요. 자, 이것이 결국 디오르 명품백의 수수로 출발해서 국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력 주행 양상으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더 크게 벌어질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다. 네, 권력적 내부에서의 싸움도 그냥 듣고 갈 수 없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정치권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이슈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정치권 동향 자체도 많이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은 뭐 문제 제기를 해왔고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했는데 국힘 내부는 일단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국힘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권력 투쟁이 본격화된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고 뭐 끝까지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1차로는 봉합은 됐어요. 봉합은 됐다. 서천에서 그 봉합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봉합을 하다 보니까 수술칼을 환자 뱃속에 남겨놓고 그냥 꼬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봉합은 봉합인데 이게 더 큰 우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크게 폭발할 지점은 공관위원회. 공천에서 이제 그 불거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이게 불과 다음 달입니다. 그래봤자 2월에 이제 제2차 대전이 이제 예상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외신으로부터 압도적인 이 어떤 그 한국에 대한 어떤 이 어떤 조롱이랄까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서 이 정부가 과연 버텨내겠느냐. 그러면 뭔 특별한 대책이라도 해야 돼. 이런 게 정부 내에서도 말이 없고 여당 내에서도 말이 없고 근데 기사는 계속 쏟아지고 이런 상황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담을 누가 지느냐 하는 건데 오늘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한 거거든요. 네네. 방송사 대답 없다. 뭐 명품백에 대한 언급 없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저 벽을 쳐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긴장은 더 높아진다고 봐요. 최소한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명은 할 것이다. 대리 사과할 수도 있다. 이까지 나왔는데 아예 없는 것으로 됐다.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 국민을 정말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이 사건의 실체는 공익제보입니다. 제가 무슨 뭐 공작을 폈다, 몰카 공작이다 이러는데 그러면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이 문제를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접견을 마치고 나올 때 저 말고 다음 접견자의 양손에 들은 그런 선물 꾸러미들 제가 나올 때 딱 포착한 건데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물을 들고 가서 여사를 접견하고 그런 여사가 그런 뇌물 수술을 하고 선물을 받았을까. 이 문제에 대한 걸 내가 찍어서 제보를 한 것이고 저는 또 저대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를 너무 서슴없이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가수 들어와라 하고 날짜, 시간, 접견 장소 알려주고 이런 거였다면 이건 이제 팩트니까 그러면은 대통령하고 대통령 영부인이 두 사람이 각각이든 동시든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옳은 건데 지금 버티기 작전으로 물타기 작전으로 나가고 있고 심각합니다 지금. 네. 정치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리 사과 형식을 빌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물거품인 걸 보면 이 사안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결국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넣었던 것이지
대통령실이 대리 사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국힘에서 오히려 원하던 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하고 대통령실 실무진에서는 예. 검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사실은 자기들의 임무잖아요. 야, 이거 정무적으로 판단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지? 이러면은 이런 정도 사과가 가장 낫지 않을까? 이건 당연히 검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가 정보가 새 나간 거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달라요. 여기서는 뭐 누가 이런 계획 세웠어? 누구야?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건희가 완전한 성역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거론하지 마라. 사과 그따위 없다. 근데 이게 저기 사과는 주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지 민주당은 이미 사과 해명 필요 없다. 수사받아라. 네. 이 입장은 진즉 나왔고 네. 저도 그걸 많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사과도 지연된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아, 그건 뭐 변명이지 어떻게 사과냐.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사과하는 게 대통령실에 더 불리해진 게 맞아요. 때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와중에 그나마 대통령이 대리해서 사과라도 하는 게 어떠냐. 이거는 선거에 초조감을 느낀 여권이나 대통령실의 그 정무 실무자들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이 요구합니까? 이제는 이건 다 물 건너간 얘기인데도 그나마도 이제 내부 단속하느라고 바빠진 거죠. 대통령실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왜 사과조차 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대리 사과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심리를 가까이서 본 분으로서 제가 좀 분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영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평검사, 간부 시절, 중앙지검장 시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검사의 꽃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이 시절에도 그 자리에서 커버나 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는 선물을 받아왔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당선이 되고 당선자가 됐으면, 그리고 취임을 해서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고 영부인이 됐으면 그런 걸 근절하고 단절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선물을 받고 뇌물을 받는 것을 계속 이제 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범위를 설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과 범위를. 이게 전체를 다 묶어서 검사 시절부터 혹은 검찰총장 때 받은 것까지 쳐야 될지, 당선자 시절도 쳐야 될지, 아니면 내 사건만 다뤄야 될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저 말고도 접견자들이 선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타인들도 포함을 시킬지, 이게 기준이 안 쓰고 많은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쓰는 거죠. 너무 이게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손을 못 파악이 쓴다. 안 되니까. 뇌물 창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저기 반환 창고도. 반환 창고가 있으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걸 되돌려줄 수 없다. 그거를 돌려주면 국익이 손실이라고까지 하는 계면을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철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 것만도 10가지. 제 즉석에서 복도 대기자들이 드는 것만 해도 신라 면세점하고 뭐 쇼핑백 2개 해서 모두 3개. 그리고 뭐 관저로 이사 가고 나서, 관저로 이사 간 날이 11월 7일인데 23일 날 백석대학교 설립자 목사가 대학교, 그 백석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학교 트럭으로 고급 몇천만 원 상당의 고급 분재를 한남동 관저로 보낸 게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순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모든 게 다 이미 취재진이나 이런 이렇게 함정 취재진들에 의해서 다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게 많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일본 언론이 지적한 거예요. 예. 완전히 스텝이 꼬여서 시력을 상실했다. 시력을 상실했다. 아, 이제 그게 외신에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솔루션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바이든 날리면 때 봤잖아요. 그때 저기 사과는커녕 뭐 윽박 지르고 나서 뭐 거꾸로 국회 가서도 큰 소리 치던 대통령입니다.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일을. 그러니까. 아. 오히려 피해를 봤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몰카의 희생자고 피해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타기하고 태영호 의원이 아까 막 난리 났습니다. 저한테 막 링크들이 오고 태영호 의원이 저한테 최재형 목사는 북한 노동당 외곽 조직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훼손으로 소송. 아니 그러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거들고 본인들을 위해서 이런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 팬클럽 팔로우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호해주는 그런 여론이 확산되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빠져나갈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정말 이번만큼은 순수하게 정직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누구로부터 무엇을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를 적어도 공소시효 때문에 평검사나 일반 간부 시절은 빼요. 중앙지검장 시절과 검찰총장 시절에 받았던 것도 다 폭로해야 되고 당선자 시절에 받았던 것도 다 이제 폭로가 아니라 다 이제 공개해야 되고 또 취임식 이후에 했던 거 받은 거 다 공개를 해야 그렇게 해야 이제 국민들은 용서가 될 것이고 저도 이 투쟁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자꾸 왜곡하고 날조해서 또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저를 오히려 공격하고 서울의 소리나 이런 작태를 보이면 용서가 안 됩니다. 저는. 네. 태영호 의원이 지금 이렇게 나서가지고 무슨 북한 노동당 이야기를 최재형 목사에게 더 씌우기 하고 좋은 글씨 방식으로 하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그거야 본인 공천이 급해졌죠. 그거죠. 그분이 저기 의원실에서 한 녹취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공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한일 관계 이런 거 대통령 적극 돕고 충성 발언해야 내가 공천 받는다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얘기하더라. 이랬잖아요. 네. 이진복 수석하고 통화 내용 다 공개됐죠.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죠. 통화 내용을. 예. 그러니까 공천이 급해진 거예요. 좋은 지역구 아닙니까? 거기 여당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본인의 존재 마케팅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러지. 아니 무슨 뭐 노동당 뭐 외곽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 철진한 색깔로 그것도 자기 주특기예요. 그분이 주로 그런 면에서는 또 일가견이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태영호 의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이 특정인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더 씌우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저는 놀라울 따름이고요. 제가 김종대 의원께 한 말씀만 좀 더 여쭤보면 민군백 이슈를 다룰 때 이제 공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 제대로 정리하려면 표 안 줄 거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나 김건희 여사의 아주 왜곡된 시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정치인들의 이유는 뭡니까? 공천 말고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에 탄핵당할 때 그 12월에 탄핵됐거든요. 그 정확하게 그렇지. 16일쯤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건은 7월에 터진 거예요. 그때 우병우 사건이 터졌답니다. 그러면은 그게 보통 사건이었습니까? 오죽하면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거는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막 뛰쳐나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대통령은 어땠어요? 막 뭉갰습니다. 그때가 정리할 기회였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제 진짜 탄핵되게 생긴 게 11월부터 분위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어요. 이때 정권에서 타협안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거국내각 받겠다.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그 다음에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검도 하자. 그러니까 정권이 거꾸로 특검해달라고 사정했어요. 근데 지금 김건희 특검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완전히 결사적으로 막겠다 그랬는데 총선 이후 상황이라는 것은 이 특검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생명을 연장시키는 보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박 대통령은 탄핵은 제발 좀 멈추고 특검이라면 받겠다는 입장이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특검만 막으면 뒤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특검이 부결되면 그 뒤가 또 있어요. 이게 바로 박근혜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특검을 다시 해달라고 사정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정치를 보는 이분들의 시야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자기만족적인 어떤 자기주관적인 어떤 그 작은 공기방울 안에서 세상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바깥 걸 못 보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를 못 본다고, 쉬운 거를. 국민들의 그 분노? 2차적 문제예요. 믿질 않아요, 우선. 그걸 믿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가까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뭐 이렇게 대면을 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실제 본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고 설명하고 사과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 직접 자기가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자해지. 이제 지금까지 2년 가까이는 누군가가 어느 단체나 어느 정당이나 어떤 세력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거나 스크래치를 내면 반드시 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압수수색을 받았든지 조사를 받든지 뭐 검찰을 출두든지, 이번만큼은 너무나 온순한 양의 모습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만큼 이것은 본인에게 중대한 사안이었고 모든 게 낱낱이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거의 이제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디올백 받고 뭐 이런 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 사칭 죄목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그분은 제 앞에서도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국민들의 심정을 알겠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뭐 이런 워딩을 한다거나, 또 저한테 남북관계 이제 앞으로 저하고 크게 한번 같이 하자. 이거는요, 저를 앞에 두고 선출받은 권력이나 선출받은 공직자가 아닌데도 그런 걸 제안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매간매직한 거고 월권을 넘어서서 대통령 사칭죄입니다. 그게 영부인이지만 그 정도로 공무원 자격 사칭한 그런 것도 굉장히 망신살이 뻗쳤던 거고, 그게 이제 저뿐이 아니라 다음 적견자들 앞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야, 내가 영부인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야. 나 대통령이 알아줘. 이 소리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이것을 수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법성이 있다거나 또는 잘못됐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제 엉뚱한 이제 이슈를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잖아요. 뭐 이제 제가 아버지 지인을 사칭해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든지,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 해요. 뭐 이제 받은 거에 대해서는 못 하고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많이 정신적으로도 힘들 줄 알아요. 힘들지만 인정할 건 빨리 인정하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겠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운이 없이 들켰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 아니요, 그러지가 않아요. 최근에 민생 경제 회의에도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핑계는 감기 걸렸다 그랬는데 뭐 감기 기운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존재 위기를 느낀 건 맞아요. 그리고 타격을 입고 공식 일정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비난도 어느 정도는 저는 예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점이 있냐면은, 모든 독재자들이 사라질 때까지도 자기의 비극적 최후를 믿질 않고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차우체스쿠가 그랬고, 또 가다피가 그랬고, 뭔가 이런 경우를 보면은 굉장히 국민은 나를 사랑한다고 우겨요. 그다음에 차우체스쿠 부부가 처형당할 때도 난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되려 큰 소리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적반하장은 하나의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하나의 어떤 지배자라는 인식이 있고 그 자리에서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호랑이 등에서 내가 내 발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리적인 거부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의 문제도 사실은 본질이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 거론하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려고 그랬던 거다. 그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 거야, 한동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쏟아지는 비난과 그런 것들 잠시 흡수해주는 완충지대, DMZ 같은 걸 하나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게 불경죄가 됐다? 이게 저기 뭐냐고 그래가지고 뭐 영화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넌 나한테 모욕을 줬어 뭐 이런 사태로 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보기에 여당 대표는 그나마 저걸로 충격이 가시진 않겠으나 그나마 당이 사는 길은 그거라고 보고 이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뭐 외국에서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제 정치인들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가지 평가해 줄 거는 그나마 온순하게 물러난. 온순하게 물러나. 이 사건에 사과하고, 비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천사요, 천사. 네. 예. 그나마 임기 단축을 본인 입으로 꺼냈고 그럼요. 예. 국회에서 논의해주면 그 임기 단축을 따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사과를 했고 이런 여러 가지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온순하게 물러났는데 그때 일부 참모들이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영원히 이제 진상이 지금 안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윤 대통령은 얼마든지 검토할 거라고 봐요. 내가 왜 이 자리를 내놔? 내가 왜? 그러면 계엄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정치 예 네. 흐름으로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감당하지 못할 수준에 이른다. 시간도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질문도 훌륭한 질문이시지만 필요한 질문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삐뚤어진 국가 간, 삐뚤어진 정부 간, 삐뚤어진 공무원 간 이런 역사관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작동되다 보니까 이제 선물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선물을 받아도 돼.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법은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는 검찰이고 검찰 권력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족이니까 선물을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을 김건희 여사는 해왔던 겁니다. 이 검사 부인 시절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되고 나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그런 선물이나 명품이나 뇌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얼마나 이 말로가 비참하게 쫓겨났습니까? 근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죽하면 비서실장에 관저가 있거든요. 관저가 있는데 거기서 출퇴근을 안 하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11월 달쯤 돼가지고 이 디올 사건이 11월 말에 터졌는데 11월 초쯤에 그제서야 관저에 들어가는데 왜 그랬느냐? 이미 대통령실 400명의 직원들은 김건희 여사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화되고 독점화됐어요. 근데 비서실장이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있던 거야. 물론 뭐 회의도 주재하고 비서실장으로서 무슨 국정감사 뭐 국회 정부 질문도 이제 답변을 가시고 그 행정 업무는 봤지만 이 권력의 흐름이나 대통령실의 주도는 김건희 여사가 다 한 거죠. 자,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관제에 살지 않고 개인 주택에서 출퇴근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김대기 실장이 제가 듣기로는 외국으로 나갈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뭐 상상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내부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얼마나 심각한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이런 것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서 여러분 상황을 좀 더 지켜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서 대통령은 자신의 최후를 모를 정도로 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 총선이 가기 전에 총선을 어쨌든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한 70일 남았는데 네. 그 전에 이 문제가 훨씬 더 폭발력을 가지고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예. 제가 매주 이제 주말에 그 광화문 사거리에 집회에 나가보고 여러 가지 관찰을 하는데 아직까지 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상하게 이 끓는 점, 이 하나의 특이점을 넘어가는 지점.
그게 제가 보기엔 박근혜 대통령 때는 9월이었습니다. 7월에 우병우 사건이 터지고 좀 한 2달간은 아무리 큰 게 나와도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9월에 청계천에 한 6만 명 정도가 모였을 때 그때 우리가 입이 딱 벌어진 거 생각보다 많이 오셨다. 그게 10월 상황까지. 그런데 11월이 되면서 급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사건이란 사건은 이전에 이미 저 미르재단 같은 건 그 이전에 1년 전에 터졌고 지금 명품백 터지듯 뻥뻥 터졌어요. 예. 그러나 항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어떤 터진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정유라의 말. 억울하면 부모를 원망해. 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뭐 이런 거 하고 태블릿 PC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베끼면서 이제 드디어 못 참아. 이렇게 폭발을 하는 양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거야. 국민들은 이제 폭발할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이것을 처리하는 태도를 국민들은 보고 있어요. 어떤 자세와 태도와 품격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는가 하는데 지금 서서히 화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속 사과를 거부하는 모양이. 이 태도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과 그딴 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한 게 저런 류의 그 해명이 이제 차곡차곡 쌓일 때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더 나오면 그때는 위험해져요. 이제 여사 주변이나 대통령 주변의 그 인맥들 충성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냥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간신배들인 거죠. 올바른 직언을 하고 네. 진짜 대통령 내를 위해서 어떻게 조언하는 것인가를 알아요. 아는데 일단 당장 좋은 게 좋다고 일단 눈치만 봐요. 예, 눈치 보고 여론도 눈치 보고. 네, 그런 그래서 측근들이 더 문제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광화문에 모인 인원들 매주 주말 보고 정보 보고 다 올라갑니다. 네. 몇 명 안 모였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유튜브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떠듭니다. 네, 네. 아직은 이렇게 지금 정보보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판단 착오가 있는 겁니다. 몇 명 모이지 않은 건 맞아요. 2016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동력은 안 붙고 있어요. 그러나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겁니다. 거기서 존재하는 건데 이 논리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총선까지 이렇게 가는 길목에서 어떻게 이게 풀릴지는 예상은 아직 할 수 없으나 지금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서서히 분리돼 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면 이제 국민들이 아무래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총선이라는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심판하자, 평가하자 이제 이런 것도 함께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스모킹건으로 결정적인 일종의 트리거, 방아쇠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천공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내각의 장차관 고위급들이 상당수 뉴라이트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일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이런 문제들은 다 그분들이 그 뉴라이트 세력들이 사실은 행정적으로 작동하고 또 일본 국익에 충실한 우리나라 국익보다는 그런 결과물인데 그런데다가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거의 종교적인 교조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런 멘토인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조차도 정말 친일을 넘어서서 뼛속 깊이 친일 파의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그 자체는 이미 일본의 국익에 충실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에 종속시키고 혹은 미국에 종속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을 펴왔기 때문에 천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정책을 뭐 비선으로 이렇게 막후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것, 수렴천정했다는 것도 용서가 안 되지만 그것을 매국적 행위에 멘토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조만간 이것이 폭로되면 국민들의 심판이 더 채찍이
더 엄하게 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천공이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자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증거를 갖고 계신 본인의 증거가 발음이죠. 있습니다. 증거가 네. 있다는 것이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잠깐 깜짝 놀란 거는 김종대 의원께서 2022년 12월에 네. 이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간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다녀갔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한참 있고 이것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최재형 목사 말씀에 의하면 그 이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을 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폭로가 천공을 더 키워준 거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은 사실 일단 밝혀진 거는 그 김용영 경호처장하고 백재권 교수가 다녀간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죠. 예, 예. 그거는 이제 그 풍수라는 거 아닙니까? 다 예. 주술가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백재권이 다녀간 거는 풍수니까 괜찮고 천공이 다녀간 거는 역술이니까 안 된다. 이런 희한한 문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 그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천공 스스로가 부인을 안 하고 버틴 거예요. 사실 천공이 부인하고 나섰으면 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뻔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부인을 안 해. 그러니까 검찰이 저를 기소를 못 해요. 지금 이게 진행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그 뒤에 그 나온 얘기들을 얼추 짐작을 했을 때 천공은 갔던 안 갔던 간에 그 폭로 자체를 저기 이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예고편으로 저기 나온 영상을 보건데 이분은 일종의 어떤 그 저 용산에 자기 그 저 하나의 정신적 왕국이 있고 거기서 오피스텔에서 보는 그 저기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그게 용이 지나가는 능선으로 보이는 거고 거기에서 용의 머리 쪽이 한남동에 있는 거고 이렇게 저기 용의 능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은 그 자기는 그거를 인도하는 정법의 빛을 비추는 일종의 어떤 선지자 아닙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는. 제가 우리 대표님 질문에 제가 이제 명쾌하게 답을 드리자면 공개를 어디서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도 커튼을 딱 제치고 저기 대통령 청사가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자리에 앉더니 이건 이제 영상 공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앉더니 내가 기도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면서 원래는 박근혜 때 박근혜가 여기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걸 거부를 해서 늦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용산에 삘이 꽂혀 있는 겁니다. 천공은 자기만의 종교적 교리나 자기만의 이 폼이 용산이 대단한 성지고 거기가 어마어마한 메카인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을 여차저차해서 본인이 뭐 영향을 끼쳐서 했든 안 했든 어떤 당선은 됐잖아요. 장례 문고리 잡기 식으로 된 거지 뭐 지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됐다 보니까 여기 좋으니까 청와대 들어가지 말아라. 거긴 애군이 안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불러낸 겁니다. 거기까지는 다 이제 나한테도 시인을 했고. 근데 그렇게 천공이 이야기한 거는 대통령실에 봤을 땐 천공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뭉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부분도 당시에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했던 말하고 천공의 유튜브를 다 정밀하게 비교해 보면은 절대 그 정서적 연결고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천공이 국방부 앞에 가서 천막이라도 쳐라. 그러니까 당선자가 출근하면서 국방부 앞에서 천막이라도 치겠다. 단 하루도 못 들어간다. 이러면서 그 나오는 어떤 그게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저 연결돼 있다는 어떤 우리는 심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야 물증은 없죠. 이제 최 목사님께서 추가 정보를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진행되어 온 어떤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 문제 핵심은 이겁니다. 천공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다. 네. 네. 자기 자신은 이런 막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고 이 난리가 나고 그러면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나설 법했거든요. 자기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왜 그 짓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저를 굉장히 1등 공신으로 지금 좋아할 거예요. 지금 나는 알고 있어. 천공은 최재형 목사를 이 폭로를 하면 자객을 보내서 나를 테러를 하고 싶을 정도 아닙니까? 원래는 일반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근데 오히려 나를 무척 고마워한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의 멘토고 뭐 수렴청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게 알려지는 게 자기한테는 최대 돈 들이지 않는 홍보거든.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환경부 직원들 필요 없다 뭐 이런 발언해가지고 1급 환경부 직원들이 다 잘린 적이 있었잖아요. 천공이 말하면 바로바로 시행 안 된 게 없습니다. 취임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핑퐁이지 뭐. 천공이 딱 유튜브로 던져주면 여기서는 받아서 딱 적시적소 부처에 관련 부처에 딱 던져주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게 딱 맞아요. 안 맞는 게 없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김종대 전 의원이 2022년 대통령 취임 이후 7개월째 될 때 폭로를 했습니다. 용기 있게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내놨을 때 이틀 지나고 바로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는데 다음 날이에요. 이틀 지나고입니다. 하루 지나고 이제 이게 방송 나간 건 일요일이고 예. 대통령실 발표가 나온 건 그 이튿날 12월 예. 5일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천공은 11년째 그쪽에 오피스텔을 가져놓고 있고 또 최재형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커튼을 펼쳐 보이면서 저 대통령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는 것을 오히려 자랑을 하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는 대통령실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천공을 당장 용산에서 다른 데로 옮기게 해야 하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오히려 그 뒤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대통령과 지금 천공이 김건희 여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 한 3차례 정도 더 만나신 거죠. 2020. 제가 처음에 알게 된 거는 2018년 6월 달이고 예. 부산 해운대 호텔 스위트룸에서 천공과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첫 만남이 있었고 제가 디올백을 건넨 이후의 만남이 3번이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한 번 만날 때마다 3시간, 4시간 정도를 천공과 대화를 한 건데 대화의 형식은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이런 관계처럼 한 겁니다. 나는 계속 질문을 던졌고 천공은 답변을 한 건데 계속 질문만 하면 내가 또 의심을 받으니까 여러 얘기를 하다가 훅 치고 들어가고 또 이런 다양한 얘기 나오다가 또 질문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만날 때마다 4시간 정도를 만났는데 그렇게 해서 총 3차례를 만났는데 두 번은 천공의 용산 대통령실 담벼락에 있는 집무실에서 만났고 한 번은 서초동의 지하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만났죠. 밖에서 만나자고 그래요. 뭐 만나면 내가 요청한 거니까 내가 비용을 대야지. 그러니까 일반 커피숍이나 이런 호텔에서 만나면 제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뭐 알아보고 그러니까 통째로 빌린 거죠. 4시간 동안 제가 거액을 주고. 그렇게 해서 천공하고 접견을 3차례에 걸쳐서 4시간 정도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렇게 나눴죠. 최 목사께서는 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천공이 개입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고. 본인이 말을 했고. 예. 본인이 아주 확고하게 말을 했죠. 확고하게 말을 했다. 네네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는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시인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부인할 됩니까? 겁니다. 부인한다. 부인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국방부 용산으로 오는데 이 국가적인 비용이나 그 절차적 무리수가 사실은 지금도 다 안 밝혀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과천에서 최근에 방위사업청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대전으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근데 과천으로 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국방부 쪽 삼각지에서 과천 쪽으로 또 온다고 쫓겨나오는 세력이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전으로 또 밀려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그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국방부나 그 산하기관의 이사비는 같은 규모의 정부 부처 이사비의 8배입니다.
이것도 짙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청사 갈 때 1,000억 원 들었어요. 아니 2,000명 남짓되고 거기 본부 인원 뭐 한 1,000명 남짓되는데 그거 이사하는데 1,000억이 든다? 있는 건물에 가는데 국방망이 들어가. 이 비용이 여느 비용의 7, 8배입니다. 이게 특수시설이거든요. 근데 대전에 그걸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집무실 이전부터 연쇄적으로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 제기도 못하게 이거 다 국방부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게 그 작은 기관 하나 갖고도 이러는데 지금도 막 이사 들어오는 게 삼각지가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가 나서가지고 청와대 하루도 못 들어간다. 천막 치고 가겠다. 이래 버리니까 이 사달이 나가지고 지금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공청회 토론도 한 번도 안 거치고 위에서 뭘 찍어내리듯이 여태까지 이게 진행되어 오고 지금도 이 고통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저기 뭐냐 무슨 어떤 거 배후에 뭐가 있는지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천공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천공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도 이제 내용이 황당해서 설마 천공이 뒤에 있겠나 이런 생각인데 말씀을 들어보고 본인의 직접적인 정언을 분석해 보면 천공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명청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주술가가 이야기하는 무엇으로 대통령이 선택했다 하도 이게 어처구니 없으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점점점 그 증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의 모든 정책은요. 예. people, 인적 자원 아주 고도의 전문가들이 이제 거기 포진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럭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스템이 작동되는 건데 그리고 개방성,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발표는 뜬금없고 어디가 출처인지를 모를 정도의 희한한 그런 정책들이 출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한 거죠. 그때는 아니나 다를까 출처가 다 천공 쪽에서 이렇게 천공발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하나 본인이 또 얘기를 해줬고 그 최재형 목사는 이제 2월, 3월에 걸쳐 2차례 정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천공의 육성 세 차례 한 번 하신 거고 2번 남아 있는 게 한 3번 정도 지금 예고를 하고 계신 겁니까? 3번 정도 지금은 이제 발표하겠다, 폭로하겠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시리즈가 4편까지 나가다 보니까 연속극같이 이렇게 되고 너무 또 길어서 좀 그렇고 이번에는 한 2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 듣기로는 뭐 2월 중하순에 한 번 또 3월 달에 한 번 정도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치밀하게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폭로될 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천공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확보하고 있는 육성 정언으로 보면 정책에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본인이 이룬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남북 문제나 통일 부분도 본인이 직접 설계를 했다. 예. 이런 구두 증언도 직접 제가 채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천공의 생각과 대통령실의 생각을 이어주는 메신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이 메신저를 구체적으로 좀 확인 또는 증언을 그거는 들었던 거 있습니까? 끝까지 보안을 유지하고 대답을 안 하는데 예. 마지막 받아낸 대답이 그냥 유튜브로 올리면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 알아서 그걸 가지고 적용한다. 이것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상황이면 이제 증거가 조금 불확실하거나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경로 자체는 조금 모호한데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늘상 해왔던 얘기인 게 맞는 게 근데 R&D 예산 삭감 같은 경우 예. 그 5조 원 이상 삭감을 했는데 어떤 국내 그 정부 보고서에도 없던 정책이 실행된 거거든요. 카르텔이라는 말 한마디로. 근데 유일한 근거는 천공 유튜브밖에 없어요. 예. 딱 한 건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자, 이와 같이 유사한 정책적인 결정들이 이거 한 건이면은 내가 말을 안 해. 그런데 사실은 어느 날 이미 예산서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제가 과정에서 저기 한마디였어요. 전부 일률적으로 20% 잘라. 날벼락 같은 그 공적 과정을 전혀 안 거친. 이래가지고 R&D 예산이 이제 박살이 나서 이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기반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 이야기는 천공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천공이 말하면은 정책으로 구체화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우리도 긴가민가 했는데 자꾸 쌓이니까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지금 R&D 예산까지 쌓이니까 물론 천공이 얘기했다고 해서 다 정책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정책들이 알 수 없는 경로에 의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되면 합리적 의심은 가는 거죠. 더군다나 천공 유튜브 근거가 있고 그럼 의심은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 이것이 폭로되고 나면 천공은 그 폭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또 묵묵부답입니까? 묵묵부답 내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 같아요. 쾌재를 부를 수도 있다. 그 본인의 말씀은- 위상이 높아진 거니까. 정확하게 더 높아진 거니까. 아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로 끝모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것까지 크게 배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볼 때는. 네. 아니,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 천공의 유튜브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사람한테 일정 정도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말의 재주가 있어요. 질량을 강화시킨다는 표현을 자주 쓰더라고. 자주 쓰죠. 질량을 강화시킨다. 그러다면은 예컨대 대선 때라면은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는 우리 남편은 확실히 대통령 된다는 확신으로 다가갔을 가능성이 큰데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은 다음번에 내가 뭐라 그랬어? 네 남편 용이 된다 그랬잖아. 이런데 이 근거가 남아있단 말이야. 이게 대부분 이제 어떠한 사람한테 정신적으로 중속되는 과정이 이런 말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신도로 거느리고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사실 천공이 그렇게 우매한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꿰뚫어 보면서 그 사람이 가장 아쉬워하는 대목에서 해결된다. 이 부분은 극복이 된다. 그건 원래 너의 질량이 크기 때문이다. 이 확신을 계속 심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 지금 명품백 문제도 혹시 천공이 야 그냥 괜히 나서서 사과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본다. 그건 참아라 뭐 이렇게라도 그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제 조언이 같습니다. 조언이 같다는.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오다를 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술가에 의해서 정치가 뭐 이용당한다 또는 뭐 활용당한다 아니면 정치가 이런 주술을 또 악용한다 이렇게 보면 최후의 결과가 혹시라도 좋은 것으로 끝난 게 있었습니까? 자, 이걸 보세요. 이게 윤 대통령이 집권 이래로 지지율 30%대를 넘어서 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집권 쪽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불안한 정권이고 스트레스가 많아요. 국민들한테 정말 칭찬받아보고 박수 받아본 적이 없는 욕만 계속 얻어먹는 그러다 보니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이 마음의 간절함이 커져요. 그런데 천공은 거기에 응답을 해줍니다. 저 일종의 뭐랄까 무언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 자신감을 주고 잘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에서 점점 의존하게 되는 관계로 이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정치를 잘해서 자기의 노력으로 그 느낌을 쟁취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조금 지름길 그러면서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강화되는 것 같고 무언가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이런 부분으로 이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신도들도 그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사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제자들 출신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요. 자기네 스승이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은 킹메이커를 넘어서서 킹 오브 킹, 왕의 왕 이런 걸 노리는 인물로 저는 완벽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기 출마할 때도 접근해가지고 또 이렇게 뭔가 대통령 당선에 조력을 하려고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만나기도 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윤석열 이 후보하고 이제 컨택이 돼서 이렇게
당선까지 됐는데 그걸 넘어서서 미국의 대통령도 자기 수하에 놓고 싶어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자기 수하에 놓고 싶은 그 사람만의 종교적 야망과 욕망과 그 교리적인 게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밝혀질 겁니다. 네. 그 지금 확보하고 있는 이제 그 육성 녹음이나 영상에는 실제로 천공이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라고 우리가 좀 확신할 만한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폭로가 되면 아마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후폭풍이나 이런 충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워낙 그동안 천공이 국정에 개입했다는 그런 뉴스가 워낙 간헐적으로 그동안 너무너무 단발적인 예.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있다. 때문에 아주 큰 충격은 받지는 않겠지만 뭔가 확정적인 이 천공이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집무실이 어딘지 워낙 많은 곳에 이제 자기 기관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도 밝혀졌고 또 저하고 진지하게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해줬던 답변들 이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국민들은 받아들여질 거고 많이 놀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일부 폭로를 하고 난 뒤에 혹시 천공 쪽에서 뭐 정법 뭐 이런 쪽에서 연락이 오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연락이 오진 않고 예.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요직들한테 입단속을 해서 그런지 딱 연락이 다 투절하고 그거 공개한 이후로 예. 소통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취재원들과 소통하던 사람들이 다 잠수를 탔습니다 지금. 잠수를 타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 네네네. 거기서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까? 긴장하고도 있고 아마 이제 용산 측으로부터 입단속의 주문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절대 또 탈퇴한 사람에게도 탈퇴한 사람마저도 잠적을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탈퇴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요직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진작에 취재원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마저도 지금 잠수를 탔는데 두 가지로 지금 해석합니다. 하나는 천공 측에서 돈을 줘서 뭔가 이제 이게 좀 이 사람을 회유했든지 입담을 하고 또 하나는 뭐 겁박을 하거나 이 위협을 줘서 입막음을 했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의 네트워크 취재원들과 연락이 됐던 천공의 조직원들이 다 지금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최재형 목사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천공과 관련된 얘기까지 나눴는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 거론해 놓고 있는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앞으로 천공 관련된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다.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놓고요. 저희들도 계속 취재나 또는 제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에 직접 개입이 돼 있었는지 만약 그것이 밝혀진다면 윤석열 정권의 어떠한 상황을 초래할 것인지 우리 깊이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의심을 하고 지금은 설마 그렇겠느냐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 중요한 얘기 두 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김종대 전 의원, 최재형 목사 다음에 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얘기 나눠 가겠습니다. 특집으로 한 정치 현안 직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